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상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주간 여론조사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후에 이제 변화들이 좀 약간 더 있는데요. 네. 일단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52.6%. 50% 넘었군요. 예, 정당 지지율이 50% 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이상 올랐고 반면에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은 28.2%인데요. 뭐 그 전주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치상은 이제 한 0.2%포인트 낮아진 수치고요. 이것은 이제 미래통합당 창당하고 나서는 이제 최저치를 지금 연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또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지금 63.7% 잘한다라고 하는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크게 올랐고요. 이것은 1년 6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60% 이상으로 치솟은 것인데 그때 어떤 때였냐면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였거든요. 2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수준 이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일간 조사치를 이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오거돈 시장 그 논란이 있고 난 그때는 약간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선거 끝나고 상당히 이제 좀 여권의 지표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조사는 리얼터가 YTN 의뢰를 받아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24명을 대상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가 된 조사이고요. 유무선 전화 및 자동응답 혼용조사로 실시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출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5%였습니다. 네, 4.15 총선 이후의 민심의 흐름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나요? 큰 행사가 있으면 그 큰 행사의 어떤 승자를 좀 따라가는 뭐 그런 이제 여론의 흐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그 당의 지도가 좀 높아지는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선거 때 제시했던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또 나름대로 지금 뭐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10명 단위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시민들께서 좀 밖에도 나가시고 뭐 등등 하면서 또 외국하고 많이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나 또 여당의 지지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반면에 지금 뭐 일단 방향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야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당의 2배 가까이나 차이 날 정도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여권의 지표들은 대통령 평가라든가 여당의 이제 정당 지지율 등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이 잘해서 뭐 또는 잘못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제 야당이 얼마나 이제 대중적 신뢰를 받으면서 어떤 정책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호응을 하고 그래서 인식이 재조정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것인데 선거 후에 뭐 야당에 대한 오히려 공세 뭐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야당으로부터의 반사 효과 측면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 곳이 마땅히 없으니 그냥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지를 더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좀 글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당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예요. 뭐 내일 결정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추인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 이제 오후에 정국위와 상임 정국위가 잇따라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그 당원 당규의 개정 권한을 일단 전국위가 이양받게 돼 있어요.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는 이제 뭐 그 현역 의원들 또 각 시도대장 위원장들 뭐 등등해서 가량 한 1,000명 정도 이내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거기에서는 상임 전국위원들은 이제 한 1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 당헌 당규상 원래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게 돼 있습니다. 제외하고.
근데 이제 그 부칙을 개정을 해서 비상대책위가 뜰 경우에는 이걸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부칙 조항을 넣어서 일단 당헌 당규상의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어떤 면에서 당의 수습을 하는 상황에 이제 발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역대 비대위에 비해서 역대 비대위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 중간다리적인 이제 비대위였지만 지금 비대위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결국 당의 어떤 체질을 바꾸겠다. 당의 어떤 근본적인 정책적 노선, 사람 등등을 바꾸겠다.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우리가 했던 뭐 김병준 비대위, 김의옥 비대위 뭐 등등의 어떤 임명진 비대위 이런 것과는 조금의 성격과 역할이 저는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지금 뭐 많은 뭐 일부 의원들이 이제 안 된다. 또 오늘 3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당선자 이 논의를 거친 다음에 하자, 연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물밑에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은 지금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부가 완전히 괴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하나 못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 그리고 뭔가 이번 선거에 나타난 정말 역대급 패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2년 뒤에 있는 대선도 의미가 없다. 네. 그런 게 당원들과 이 전국 의원들 간에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어떤 그 의견 자체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대안이 없다. 김종인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이제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권 주자이거나 또는 본인이 당권에 욕심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 반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이제 당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높게 형성돼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뭐 자리를 어디 이제 뭐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국위원들이 그런 면에서 당의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뭐 대안 부재에 따라서 저는 또 통과는 그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 뭐 찬성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한을 많이 좀 이렇게 달라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 내정자 이렇게 얘기했던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제 총선 전이거나 이럴 경우는 뭐 좀 권한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권입니다. 그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미 공천 다 끝났고 선거 다 끝났고 이미 당선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기껏 이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는 비대위원 임명하는 거, 그다음 당직 임명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그럼 그것도 못 주느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게 내년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 그 이전까지 하는 걸로 지금 대충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뭐 막강한 권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하기 위한 논리가 아닌가 봐요. 왜냐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렇게 실효적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뭐 총선 전에 지난번 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같이 뭐 자신이 공천권을 다 행사하고 누구를 공천 떨어뜨리고 그러면 그건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판하는 분들의 지금 어떤 막강한 비대위 권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눈 닫고 찾아봐도 막강한 권한은 거의 없어 보여요. 결국은 지금 뭐 자기 인사 몇 명 하는 거 당헌 당규 좀 하면서 당의 정책 좀 바꾸는 거 그 정도 이상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과도하게 포장된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권한이 근데 좀 줄었다는 것 행사할 권한이 많지 않다는 건 또 말이 안 먹힐 수 있다는 또 이런 그렇죠. 이제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더라도 논란들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잡음이 안 나오게 하면서 꾸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을 안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의원들이라든가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도 자기가 피해를 볼 것이 당장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제 반발이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권한이 많지 않지만 그 당협위원장들 교체할 곳들을 많이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당의 기반들에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선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물을 부각시킨다거나 아니면 당직에 어떤 인물들을 맡기고 또 어떤 노선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물을 영입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공격, 공세, 흔들기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네.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비대위원장에 반대한다. 이어서 정체불명의 부패 인사다. 이렇게 김 전 위원장을 몰아세웠는데 홍 전 대표는 왜 이렇게 할까요? 참 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지금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또 독한 글을 올렸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던 사람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 이미 검증 끝났다. 예. 시효가 됐다. 뭐 안 된다는 이야기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비난의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는요. 자, 이 당의 대권 후보까지 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를 신두지휘했던 분이에요. 즉 당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또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권 도전 선언을 했어요. 도대체 저는 뭘 믿고 대권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만 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겨우 비대위가 뜨려고 하는데 그 비대위원장이 27년 전에 있는 비리 상황 그 혐의를 끄집어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대권 후보로 한 분의 어떤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당이 살아야 지금 자기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이 없어지고 인기가 없는데 좀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2년 뒤에 대선을 바라보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을 살리고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 활로를 깨쳐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뜨려고 하는 시점에 참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 네. 저는 참 홍준표 전 대표가 오랜 정치 생활을 해오셨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좀 신중치 못한 행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너무 이제 심한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복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말들을 들어봤을 때 자기 복당도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대권 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이 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여러 인물들 사실 당이 워낙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성 있는 인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경쟁들을 통해 가지고 당의 이제 외연이라든가 또는 당에 대한 이목도 좀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어떤 전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한 이제 과거의 인물들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는 모양새로 발언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하게 되면서 과연 이제 그것이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대중성이 있는 이 대권 주자를 만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는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보다 좀 젊은 층이 지지자인 경우에는 한두 달 내에도 어떤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데 약간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인물을 또 신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인지하고 이제 호감을 갖고 지지를 표출하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당에서는 외부의 인사들을 데려오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도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데려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당을 변모시키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제 대중성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뭐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또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여러 면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8번째 비대위 체제라고 합니다. 지금 103석인데 미래한국당 포함해서요. 네. 어떻게 될까요? 뭘 하면 살아날까요? 일단 이제 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세대 교체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중진들이 일단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무난하게 그냥 가면 무난하게 패배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국민들 보기에 좀 이제 바뀌었다 하고 네. 느낄 만큼 결국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세대가 어쩌면 점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뭔가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참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어떤 면에서 미래통합당은 저는 중요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민주당은 10년 동안 싸움을 했어요. 내부 싸움을.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수습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세대 교체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감성 지수를 좀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문제라든지 등등을 보면 이 상황들 어떤 국민들이 슬퍼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느끼는 그런 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보지 않고 자꾸 격가지를 지금 바라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린다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네.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감성 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세 번째는 그동안 사실은 보수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는 상당히 진보보다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내 이제 친박 비박 논쟁들이 오래 가면서 실제 전문가들이 완전히 다 배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정당의 정책 능력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 정책의 능력들, 집행의 능력들, 네. 저는 이걸 좀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급한 이 3가지 정도를 한다라면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당에 믿고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야지만이 당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터졌어요. 사퇴. 그리고 앞서서도 지금 일일 지지율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권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네, 지금 일단 이제 2가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기 문제 선거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선거 후에 발표를 한 것이니까 사퇴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비록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만 뭐 이제 지역에서의 또 여권의 인물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관련한 벌어진 일이 국민의 알 권리상 좀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가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 그때 이제 그 피해자와 공증을 한 것이 이제 법무법인 부산으로 해서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던 법무법인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떤 내부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이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사실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저는 정당하게 그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예. 국민의 이제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또 여권에서는 입장을 발표해 주는 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공세 측면의 문제들을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좀 입장을 밝혀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오후에 윤리심판원인가요? 여기서 정식 제명 논의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제명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 윤희용 센터장도 이야기했지만 왜 공증을 하는 데가 거기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부인 부산이라는 곳에서 한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대표 변호사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오거돈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 협상을 피해자와 협상을 오거돈 전 시장의 그 정무팀에서 한 겁니다. 예. 그럼 이 정무팀 한 분들은 외부에서 이제 온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옛날에 뭐 청와대 행정관 있었던 분도 여기 비서진으로 있었고, 자,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 4월 7일 날 벌어졌는데, 그럼 네. 4월 8일 날 정도에 이제 공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이제 사전 투표가 들어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의 핵심부가 이 상황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들이 이제 드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대표실에 만든 당헌 당규를 보면요. 거기에 96조에 보면 이런 어떤 이 부정이나 부패 등 중대한 문제로 해당 이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낙마할 경우에 다음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과연 그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 저는 당연히 그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만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부산 시민들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뽑아준 사람한테 선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적용을 규정을 해서 단지 그냥 제명하면 끝 나는 모든 일 다 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다 내년 4월 7일 선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있을 윤리위에서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아마 제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제명이 돼야지 국민들 어쨌든 이제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 부분 이제 워낙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 워낙 이제 전략적 요충지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만히 방관해 놨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을 대선에서 지역의 어쨌든 기반들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으로서는 고민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당원 당규에 있는 것은 국민과의 정치 세력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 여권에서 사실은 이 미투 관련한 사건들이 좀 많이 집중된 측면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거든요. 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뭐 과감하게 희생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손실,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네. 저는 뭐 장기적 차원에서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국민들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는 것도 내부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지금 그 공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안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네. 계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 지금 또 치러야 됩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당대표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180석의 의원을 이끄는 원내대표인데 지금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누가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정성호 의원이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5선이죠, 이제. 네. 예. 뭐 정성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태년 의원 그 전직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성남 수정에서 4선이죠. 또 전해철 의원, 뭐 아무래도 친문의 어떤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 뭐 현재로서 이제 3명 정도가 상당히 이제 각축전을 벌이지 않겠는가. 네. 거기에 뭐 윤호중 사무총장의 뭐 출마 이야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180명이 돼서 사실상 모일 장소도 없다고 그래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국회 안에 회의할 장소도 없다고 합니다. 180명의 의원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그렇죠. 장소가 흔치 않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이면 저 뒷자리에 그냥 간이하지 않고 양재되는 뭐 그런 상황도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예. 참 이제 그 메모드 여당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원구성 협당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또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중요한 물론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1년입니다. 네. 1년이기 때문에 이제 짧은 기간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은 집권 여당이 압승한 집권 여당이 어떤 한 이제 국민들한테 협치와 통합의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내 큰 그룹인 더미래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미래와 민평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민평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래 민평년 소속이에요. 예. 예전에 김근태 전 의원께서 계셨던 모임인데 이쪽 모임과 함께 더미래라는 주로 이제 친문 위주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선됐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두 그룹 당내에서 더군다나 또 초선이 지금 68명입니다. 이번에 180명 중에서. 그러면 이 초선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아마 선거 때 좀 도와주고 뭐 이런 어떤 안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18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야당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네. 따라서 아마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이제 많은 이제 당내 선거들이 있는데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의 여론조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중성도 중요한데 원내대표 선거는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출마하는 후보들이 의원들과의 친서 관계가 네. 사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전 무조건 응원합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 가서 어디에 찍을지는 모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식사를 3번 하면 당선되고 한 번 하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 의원을 놓고 이제 3번 정도 1년 내에 식사는 해야 이제 친분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있는 것이어서 예상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내정당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네. 뭐 원내대표가 대중적으로 부각되는 것들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여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당과 협상에서 꺾이거나 아니면 당대표에서도 꺾이거나.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거의 그대로 될 가능성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일약 원내대표를 딛고 거물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투는 치열하게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봤을 때는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을 어쨌든 잘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인물들이 이제 의원들 전체적인 성향 전반을 봤을 때는 네. 좀 더 가점을 받아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비주류보다는 중도나 비주류보다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친문 쪽 좀 가까운 인물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은 더 높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다 선거의 선수들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 원내대표 하는 분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이 선거 운동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뭐 집 찾아가는 건 기본이고 의원회관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고 뭐 편지 쓰고 그다음에 집 앞에 밤에 가서 기다리고 만나고 예전에는 왜 해외 갔다 오면 공항에 새벽에 나가요. 아 그래요? 네, 공항에 새벽에 나가서 공항에 들어오는 의원들한테 180, 90도로 인사하고 그 당부하고 정말 이 선거운동 보면요. 제가 아마 보기에 선거운동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이 바로 이 원내대표 선거운동입니다. 하지만 표심을 또 드러내지 않는 네. 그런 선거이기도 하고. 막판까지도 몰라요. 예. 게다가 이번에는 특히 이제 지금 그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지금 당선자. 여기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뭐 지금 이낙연 위원장을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자기 대표로 나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예. 어쨌거나 지금 대세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눈치 다 한번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또 이낙연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내 다들 이제 어쩌면 같은 뭐 친문이긴 하지만 조금씩 색깔들이 달라요. 이제 그러면 누구의 어떤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자기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호흡을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할 텐데 저는 아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척이지지 않습니까? 이낙연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지하니 많이 뭐 등등 이야기 나오는데. 후보들 간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퍼뜨리겠죠. 뭐 많이 퍼뜨리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의 선수들이 하는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번에는 이낙연 위원장 사실 이낙연 위원장의 개별 세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낙연 위원장이 누구한테 마음이 간다더라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죠. 이제 뭐 이낙연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이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것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낙연 당선자가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이제 기반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매우 이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전당대회도 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내의 어떤 결사체,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된다면 최소한 당에 이제 10명, 20명 정도의 결사는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기회를 삼을 것은 이제 틀림없어 보여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내 이제 친문 등과 친문 등 주요 거대 세력들에서 이제 관계들을 굉장히 가깝게 막 긴밀하게 만드는 그런 뭐 내부 이런 접촉들은 저는 뭐 강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당의 탄탄한 이제 지지 기반들 네. 확보하는 것이 어쨌든 대권 주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게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후임으로는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당대표로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긴 있어요. 지금 홍영표 전 원내대표라든지 예.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당대표를 좀 겨냥하고 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낙연 위원장이 나설 것인가 안 나설 것인가. 왜냐하면 대권 도전을 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서는 내년 3월 되면 임기를 그러니까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그러니까 되죠. 보면 이게 이제 좀 짧은 기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 왜냐하면 지금 대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의 이미지라는 게 이제 정면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네. 언론의 주목도 더 많이 받겠죠. 물론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지만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실수가 때문에.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어렵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정책 부담을 본인이 껴안아야 되면 이거 자칫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그게 안 나서면 그럼 뭐 뒤에서 나서면 리더십이 도대체 뭔지를 또 보여주를 못해요. 그리고 당대표라는 게 상당히 권한이 있어서 실제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사실 지금 나서야 된다고요? 이거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 이거기 때문에 못 나선다. 그러는 분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지금 나서서 자기 리더십을 보여주고 떳떳하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속에서 리더가 탄생하는 것이지 지금의 이낙연 위원장의 이미지는 전직 총리라는 어떤 후광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심했다 후광 효과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정말 보여줄 것은 자기만의 리더십이 뭐냐를 색깔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대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희영 센터장께서는요. 이게 만약에 다른 대권 주자였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낙연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기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를 하게 되면 당직들 주요한 당직들의 의원들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의원들의 신망이 높은 또는 여러 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주요한 당직에 임명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그 당대표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 문제는 이낙연 당선인이 좀 또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이제 후보들도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나온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이런 갈등 요인들을 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안 나온다면 또 안 나온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불확실한 측면들을 가게 되면서 또 재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분명하게 입장을 한 번 더 빨리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연임하거나 뭐 이런 건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정치 이제 현역을 아니시고 뭐 이제 그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의견을 좀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님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 확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통합당 재건을 이끈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8204님 쓴소리 할 수 있는 김세연 의원 같은 사람들이 보수 재건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43님 제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통합당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낡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중도 정의당이 진보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현정 논술위원 윤희영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